숲의 오후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는 법은 없고 빛은 늘 조금씩 물러난다. 마야의 도시 위로도 그렇게 빛이 기울고 있었다. 돌로 쌓아 올린 계단 위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고 석회암의 표면은 낮 동안 머금은 열을 천천히 풀어내며 숨을 쉬듯 미세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잎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낮의 활기와는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마치 숲 전체가 더 느린 호흡으로 전환된 것처럼 공기는 부드럽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신전은 높았고 광장은 넓었으며 흰 길은 숲을 가르며 곧게 뻗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사이를 채우던 사람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발걸음은 띄엄띄엄 이어졌고 말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누군가 지나가면 그 뒤에 남는 공백이 이전보다 조금 더 길게 느껴졌다. 아무도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오늘의 오후는 어제와 같으면서도 분명히 달랐다. 광장의 가장자리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불이었다. 불꽃은 크지 않았고 영희는 곧바로 하늘로 오르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다 나무십 사이로 흩어졌다. 아이들은 뛰다가 멈추어 신전 쪽을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그 시선을 굳이 따라가지 않았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안다. 어떤 순간에는 보지 않는 것이 마음을 덜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하늘은 아직 푸르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저녁의 색이 섞여 있었다. 태양은 신전의 상단을 스치듯 비추고 있었고 계단의 그림자는 한 칸씩 길어지고 있었다. 그림자는 돌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오며 낮과 밤의 경계를 조용히 표시했다. 시간은 여기서도 흘렀고 마야의 사람들은 그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온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공포도 아니었고 절망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된 질서가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예감에 가까웠다. 도시가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하늘이 갈라지는 징조도 없었다. 모든 것은 지나치게 정상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더욱 조용했고 그래서 더욱 깊었다. 마야의 마지막 오후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런 선언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저 빛이 조금 더 낮아지고 바람의 온도가 조금 더 달라지며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에 남는 침묵이 조금 더 길어지는 방식으로. 광장으로 들어서면 먼저 공간이 말을 건다. 마야의 도시는 소리보다도 먼저 형태로 사람을 설득한다. 나무와 잎이 우거진 숲의 밀도 속에서 갑자기 열리는 넓은 빈터. 그 중심에 놓인 평평한 마당은 하늘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위해 비워둔 자리처럼 보인다. 이곳이 중앙광장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인다.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바구니와 천이 깔리고 의식의 날이면 향과 음악이 지나가며 평소에는 아이들의 발자국과 노인의 느린 걸음이 이 바닥을 조용히 닳게 만든다. 광장은 단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숨을 쉬는 폐처럼 기능하는 곳이었다. 광장의 가장 눈에 띄는 방향에는 계단 신전이 서 있다. 마야의 신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의 상징이다. 석회암의 계단은
가지런히 쌓여 위로 이어지고 각단은 한 번에 뛰어넘기 어려울 만큼 높거나 반대로 천천히 올라가도록 일부러 낮게 만들어져 있다. 가까이 다가가면 계단의 모서리는 수많은 발걸음에 의해 부드럽게 마모되어 있다. 그 마모는 말이 없는 기록이다. 누가 지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날들이 지나갔는지 그 모든 것이 돌의 표면에 남아있다. 신전 꼭대기에는 작은 상부 구조가 있고 그 안쪽은 의식과 기도,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로 쓰인다. 여기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 광장도, 숲도, 흰 길도, 그리고 낮은 집들도. 마야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보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자신들이 사는 세계의 질서를 매일 확인했다. 신전의 한쪽에는 궁전이 길게 뻗어 있다. 궁전은 높지 않다. 오히려 낮고 길고 그림자가 깊다. 그 긴 회랑과 여러 개의 방들은 권력의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 높이를 택하지 않고 깊이를 택한 것처럼 보인다. 낮은 천장 아래에서는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는다. 말은 크게 울리지 않고 대신 가까이 머문다. 그래서 궁전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조심스럽다. 이곳은 지배자의 거처이면서 동시에 기록이 모이고 명령이 정리되는 행정의 장소다. 공물의 목록, 거래의 약속, 동맹의 소식, 의식의 일정,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온 사신의 말들이 이 벽 안에서 정돈된다. 마야의 권력은 단지 무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짜와 약속과 규칙의 형태로 서 있었다. 궁전은 그 규칙을 굳히는 손이었다. 광장 너머로 시선을 옮기면 길게 파인 형태의 공간이 하나 보인다. 그것이 공놀이 경기장이다. 마야의 공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그들은 공이 튀는 소리 속에서 질서와 균형, 낮과 밤, 움직임과 정지의 상징을 읽었다. 경기장은 길쭉한 형태로 양쪽에 기울어진 벽이 있고 그 벽은 소리를 되돌려준다. 사람이 많을 때는 한 번의 충돌과 한 번의 환호가 벽에 부딪혀 되풀이되며 공간 전체를 파도처럼 흔든다. 그러나 오늘의 경기장은 조용하다. 그 조용함 속에서도 구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다. 이곳이 한때 도시의 심장 박동을 크게 들려주던 장소였다는 사실을 돌은 잊지 않는다. 경기장은 의식과 집단의 감정을 한 곳에 모아 도시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장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흰 길, 사크베였다. 숲속에서 길은 보통 금세 사라지지만 사크베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 석회암을 부수어 밝게 다진 뒤 단단히 다져 올린 길은 낮에는 빛을 반사하고 해가 기울면 마지막 빛을 붙잡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길의 존재를 알아챈다. 사크베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도시가 도시로 이어지는 약속이었다. 장터의 물건이 이 길을 통해 들어오고 사신의 발걸음이 이 길을 통해 도착하며 의식의 행렬이 이 길 위를 지나간다. 비가 오면 숲은 진흙으로 변하지만 사크베는 비교적 단단하게 남아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끈다. 마야에게 길은 이동의 편의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이었다. 길이 유지된다는 것은 서로의 숨결이 아직 닿는다는 의미였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낮춰 도시의 바깥쪽으로 내려가 보자. 신전과 궁전이 있는 중심부를 둘러싼 곳에는 주거지가 펼쳐져 있다. 낮은 집들, 야자 잎이나 목재로 엮은 지붕, 그리고 그 주변의 작은 밭과 작업 공간. 사람들의 실제 삶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곡식을 빻는 소리, 물을 나르는 소리, 아이가 울다 웃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중심부가 도시의 얼굴이라면 죽어지는 도시의 손과 발이다. 사람들은 아침이면 이곳에서 나와 광장으로 가고 저녁이면 다시 돌아와 불을 피운다.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이 의식을 떠받치고 있었다. 밭이 수확을 내고 물이 돌아오고 장터가 물건을 교환할 수 있어야만 신전의 계단은 사람의 발로 닿을 수 있었다. 이 도시의 구조는 한눈에 보면 단순하다. 중심의 큰 공간, 그 주위를 둘러싼 상징의 건물들, 그리고 바깥에 이어지는 생활의 고리. 그러나 그 단순함이 바로 마야의 지혜였다. 공간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기능을 분명히 나누어 두었다. 하늘과 대화하는 자리, 권력을 정리하는 자리, 공동체가 감정을 모으는 자리, 그리고 매일의 빵과 물을 준비하는 자리. 이 네 가지가 서로를 지탱할 때 도시는 살아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조용히 기울기 시작한다. 오늘의 약스일은 아직 그 모든 형태를 갖추고 있다. 계단은 서 있고 궁전의 그림자는 깊으며 경기장의 벽은 그대로이며 사크베는 숲을 가른다. 하지만 공간을 채우던 사람의 밀도가 달라지고 있다. 광장은 여전히 넓지만 넓다는 사실이 이제는 풍요로움보다 공허에 가깝게 느껴진다. 길은 여전히 밝지만 그 위를 지나는 발걸음이 줄어든다. 궁전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안정이 아니라 피로처럼 들린다. 도시의 뼈대는 남아있는데 그 안을 흐르던 숨결이 아주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이 공간 안에 서 있게 되었다. 신전의 높이를 알고 궁전의 깊이를 알고 경기장의 울림을 알고 흰 길이 숲으로 사라지는 방향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는 이 공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눈을 통해 시간을 들여다볼 것이다. 기록을 쓰는 손, 날짜를 세는 숨, 그리고 사라지지 않으려는 이야기의 마지막 결을. 궁전의 긴 복도 안쪽에는 빛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방이 있다. 그 방은 크게 장식되지 않았고 벽도 높지 않다. 다만 공기가 선선하고 돌이 낮의 열을 천천히 식혀주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이 앉아 있다. 그는 전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며 왕의 혈통을 가진 자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이는 늘 그였다. 기록자, 서기관, 그를 다루는 손. 그는 마야의 눈이었다. 눈앞의 사건을 보는 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을 형태로 바꾸어 보관하는 눈이었다. 그의 옆에는 얇고 넓게 펼쳐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 두드리고 삶아 풀어 만든 후 다시 말려 단단하게 다진 종이. 사람들은 그것을 접고 이어서 책처럼 만들었다. 이 책은 단지 글을 적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의 움직임을 접어넣는 그릇이었고 도시의 기억을 묶어두는 끈이었다. 그는 종이를 손끝으로 살짝 눌러 결을 확인한다. 표면은 매끄럽지만 완전히 평평하지 않다. 종이 안에는 나무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작은 그릇들이 있다. 붉은색, 검은색, 때로는 푸른색. 돌을 갈아 만든 안료와 식물에서 얻은 색, 그리고 점성을 주기 위한 풀. 서기관은 색을 고를 때도 신중하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의미를 지닌다. 어떤 날에는 붉은색이 하늘의 힘을 나타내고 어떤 날에는 검은색이 밤의 깊이를 뜻한다.
그는 붓을 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른다. 마야의 기록은 빠른 손놀림이 아니라 느린 확신에서 시작된다. 그가 적는 문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이 아니다. 마야의 글자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하나의 글자, 하나의 표식, 하나의 조각이 소리와 뜻을 동시에 품는다. 어떤 것은 얼굴의 형태를 하고, 어떤 것은 동물의 발자국을 닮았고, 어떤 것은 입을 벌린 신의 가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규칙이 있다. 글자는 서로 맞물리고 반복되고 변주된다. 그 규칙을 아는 사람만이 글 속에서 시간을 읽는다. 서기관은 글자를 그린다기보다 새긴다는 마음으로 쓴다. 붓끝이 종이에 닿을 때 소리는 거의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또렷한 소리가 울린다. 날짜의 소리, 이름의 소리, 그날의 기운이 가진 리듬. 마야에게 날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날짜는 성격을 가진 존재처럼 여겨졌다. 어떤 날은 시작에 어울리고, 어떤 날은 결정을 피해야 하며, 어떤 날은 신에게 말하기 좋은 날이었다. 그래서 기록자는 글을 쓰는 동시에 운명을 조정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는 먼저 짧은 주기를 기록한다. 사람들의 하루와 가장 가까운 달력, 260일로 돌아가는 신성한 달력.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고, 각 날짜는 고유한 결이 있었다. 이 달력은 인간의 생활 리듬과 의식의 날짜를 정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에는 365일의 태양 달력을 적는다. 20일씩 묶인 달들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짧은 빈 날들이 붙는다. 사람들은 그 빈 날들을 조심스러워했다. 세상이 잠시 균형을 잃는 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기록자는 그 틈마저도 정확히 써 내려간다. 두 개의 달력은 서로 다른 토미처럼 돌아가다가 일정한 순간에 맞물리며 같은 조합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것은 마야의 시간관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원들이 겹쳐 이루는 큰 문이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시간도 있다. 왕의 즉위와 도시의 중요한 사건을 적을 때 쓰는 긴 시간의 계산. 이것은 하루하루의 달력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흐른다. 기록자는 그것을 가볍게만 언급해도 된다. 그는 자신이 다루는 시간의 층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다. 오늘의 기록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기록은 먼 훗날, 도시가 잊힌 뒤에도 돌 위에서 남아 누군가의 손끝에 다시 닿을 수 있다. 돌, 그렇다. 종이가 부드러운 기억이라면 돌은 굳은 기억이다. 도시의 광장에는 비석이 서 있다. 길게 세운 돌기둥, 그 표면에 새겨진 글과 형상. 그것이 스텔라다. 스텔라에는 왕의 이름, 중요한 의식의 날짜, 동맹과 승리의 흔적, 하늘이 보여준 징조가 새겨진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도시가 자신을 우주 속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오늘의 서기관은 스텔라를 지나칠 때마다 무심히 보지 않는다. 그는 돌의 표면을 읽는다. 글자의 깊이를 읽고 색임의 압력을 읽으며 그 시대의 의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느낀다. 그의 일상은 반복적이면서도 늘 새롭다. 아침에는 날짜를 확인하고 낮에는 들어오는 소식을 정리한다.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줄었는지, 먼 도시에서 사신이 왔는지, 제사장이 언제 의식을 준비하는지. 저녁 무렵이면 그는 종이를 펼치고 낮 동안 모인 것들을
한 줄로 바꾼다. 소문은 소리로 남으면 사라지지만 글로 남으면 자리를 갖는다. 마야의 도시는 그 자리를 믿었다. 그래서 기록은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오후의 공기 속에서 서기관의 손은 더 신중해진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쓰지 않는다. 기록은 과잉이 되면 의미를 잃는다. 그는 필요한 것만 남긴다. 날짜, 장소, 행해진 의식, 들려온 소식,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공백. 공백은 때로 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마야의 글이 그림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형상으로 남기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의 공백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알지 못한다. 다만 공백이 생길 때 도시는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가 바라보는 시간은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은 늘 돌아오고 반복되고 겹쳐지며 다시 이어진다. 그래서 마야의 사람들은 끝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았다. 끝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원의 시작일 뿐이다. 서기관은 그 믿음에 기대어 붓을 든다. 도시가 변하더라도 시간은 계속된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되는 한 누군가는 그 흐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그것이 마야가 시간과 맺은 오래된 약속이었다. 창밖에서는 저녁 준비의 연기가 다시 한번 피어오른다.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곧 숲의 소리에 묻힌다. 서기관은 마지막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종이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매만진 뒤 한 줄을 더 적는다. 그 한 줄은 오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아직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미래에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는 기록을 통해 도시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짐마저도 질서 속에 놓이기를 바란다. 마야의 시간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니까. 해가 더 낮아지면 광장의 한쪽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된다. 아침의 시장이 생존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저녁의 시장은 하루의 결을 정리하는 느린 자리다. 사람들은 일을 마친 손으로 이곳을 지나며 필요한 것을 고르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말 한마디로 안부를 바꾼다. 시장은 단지 물건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혈관이 얼마나 잘 흐르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도 늘 이곳이었다. 오늘의 저녁 시장은 여전히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리고 얕은 바구니와 천이 펼쳐진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형태가 더 가볍다. 빈틈이 많고 손이 머무는 시간이 짧다. 사람들은 오래 서 있지 않는다. 물건을 집어들고 잠깐 계산한 뒤 조용히 떠난다. 웃음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고 대화는 끝을 길게 끌지 않는다. 마치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로 고정시키지 않으려는 듯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힘과 교환의 상징이었다. 작은 콩들이지만 손에 쥐면 묘하게 단단하고 빛을 받으면 갈색의 깊이가 드러난다. 예전이라면 카카오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물건과 맞바꾸는 데 쓰였고 의식과 잔치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카카오를 담아둔 주머니는 얇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누군가 한 줌을 집어들면
판매자는 바로 눈을 내린다. 그 눈빛은 경계라기보다 조용한 계산에 가깝다. 이 한 줌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과 바뀌는지, 그 흐름이 이전처럼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옆으로 가면 소금이 있다. 소금은 숲의 도시가 바다와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소금이 있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뜻이고, 길이 있다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 소금은 양이 적고 그릇의 바닥이 더 쉽게 보인다. 소금을 파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소금은 늘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멀리서 오던 것이라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낌으로 드러난다. 한 사람이 소금을 사며 값을 묻는다. 값은 이전보다 조금 더 높다. 판매자는 변명하지 않고 구매자는 불평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거래를 끝낸다.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말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표정이다. 시장 한가운데에는 검은 돌이 있다. 옵시디언, 유리처럼 날카롭게 부서지는 화산의 선물. 칼날이 되고 도구가 되고 때로는 권위의 장식이 되기도 했다. 옵시디언은 이 숲의 땅에서 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 옵시디언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깥과 이어지는 숨결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오늘은 검은 조각들이 작은 천 위에 놓여 있는데 예전처럼 다양하지 않다. 모양이 단순하고 크기가 작다. 판매자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 보여주지만 자랑하는 표정이 아니다. 그 또한 알고 있다. 이 검은 돌의 흐름이 끊어지면 단지 도구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다른 도시와 맺어온 오래된 약속이 한 겹 벗겨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것은 옥수수다. 옥수수는 단지 식량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이루는 중심이다. 빻고 반죽하고 불에 굽는 과정 속에서 가족의 시간이 만들어진다. 오늘의 옥수수는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 여전히 있다는 표현 자체가 불안의 증거다. 이전에는 옥수수가 있다는 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사람들의 눈이 옥수수 더미에 더 오래 머문다. 누군가는 손으로 알맹이를 만져 단단함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무게를 제듯 들어 올린 뒤 조용히 내려놓는다. 옥수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모든 것이 줄어든다. 의식도, 시장도, 대화도. 그래서 옥수수의 양은 도시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옷감과 직물은 색과 문양을 통해 집안의 정성과 사회의 관계를 드러낸다. 좋은 천은 손에 닿는 감촉이 다르고 염색의 깊이가 다르다. 그런데 오늘 직물의 구석에는 이전보다 화려한 무늬가 적다. 색이 연하고 질감이 거칠다. 이것은 기술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시간이 줄어들어서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을 더 먼저 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장식과 여유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화려함이 사라지는 것은 곧 재앙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신호다. 마야의 쇠퇴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장식부터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도기와 그릇이 있다. 흙을 빚어 불에 구운 그릇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릇의 형태와 굽의 색은 그 도시의 일상과 정성을 말해준다. 그릇은 밥을 담고 물을 담고 재물을 담는다. 오늘 시장에는 그릇이 있다. 그러나 새로 만든 그릇보다 오래 쓰던 그릇을 수리해 내놓은 것이 더 많다.
깨진 부분을 이어붙이고 금이 간 곳을 감추며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든 흔적.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다. 사람들은 새 것을 사기보다 오래된 것을 살려 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가 끝이 아니라 줄어들므로 변한다는 증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에 없는 것이 있다. 외지 상인의 발걸음이다. 먼 곳에서 온 물건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풀어놓던 사람들, 다른 도시의 소식을 전하던 사람들, 길 위의 비와 바람을 묻혀온 사람들. 그들이 줄어들면 도시는 점점 자기 안으로 접힌다. 소식이 느려지고 교환이 줄고 관계가 얇아진다. 마치 사람의 몸에서 피가 손끝까지 잘 흐르지 않을 때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마야의 도시도 그렇게 끝에서부터 차가워진다. 시장 전체를 천천히 바라보면 장면은 더 분명해진다. 빈 돗자리, 남아있는 바구니, 적어진 품목, 짧아진 대화. 사람들은 시장을 떠날 때 발걸음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 뛰지도 않는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는다. 그들은 다만 물건을 조금 덜 사고 말을 조금 덜 하고 웃음을 조금 덜 남긴다. 그리고 그 조금 덜이 쌓여 어느 날에는 한 도시의 호흡을 바꾸어 놓는다. 쇠퇴는 폭발이 아니라 소실이다. 불꽃이 아니라 잔열의 감소다. 마야의 마지막 오후는 그 사실을 너무도 조용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물의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시장에서 줄어드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물건이 줄어드는 이유, 사람들의 마음이 조용해지는 이유, 그 근원에는 늘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돌보다도 더 귀해진다. 마야의 도시에서 가장 조용한 권력은 물이었다. 왕의 말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고 제사장의 기도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힘. 시장에서 물건이 줄어들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길이 위험해졌다고도 하고 다른 도시가 등을 돌렸다고도 하며 하늘의 기운이 달라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저녁이 깊어질수록 결국 모두가 같은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곳. 이 땅은 겉으로 보면 숲이 넘쳐 흐르지만 그 아래는 비어있는 돌의 세계다. 석회암이 넓게 펼쳐진 카르스트의 땅에서는 물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비가 내리면 땅이 충분히 젖기도 전에 물은 틈을 찾아 아래로 스며든다. 뿌리는 잠시 물을 붙잡고 잎은 그 물로 반짝이지만 땅 위에 강이 길게 흐르는 풍경은 드물다. 마야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방법을 배웠다. 물이 머물지 않는 땅에서 살아남는 법은 물에게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도시의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저장지가 있다. 바닥을 다지고 돌을 깔고 때로는 석회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해 빗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곳. 빗물이 올 때마다 물은 이곳으로 모인다. 그 물은 마을의 숨이 되고 밭의 생명이 되고 아이들의 목을 적시는 하루가 된다. 평소에는 누구도 그 저장지를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 신전처럼 눈을 끌지 않고 궁전처럼 권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가 적어지는 계절이 오면 그곳은 도시에서 가장 많은 눈길을 받는 장소가 된다. 사람들은 그 표면을 바라보며 하루를 계산한다.
물의 높이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바닥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그 작은 변화 속에서 내일의 불안을 읽는다. 어떤 지역에는 깊은 구멍처럼 뚫린 물의 얼굴이 있다. 숲 사이로 갑자기 열리는 둥근 구덩이, 그 아래에 고여있는 푸른 물, 새노태, 돌이 꺼져 생긴 물의 창. 그곳은 단지 우물이 아니라 땅의 아래와 위가 만나는 통로처럼 여겨졌다. 물이 그렇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새노태는 기도의 장소가 되고 어떤 새노태는 조심스러운 경외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약스질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징만이 아니었다. 깊은 물은 때로 생명을 살리고 때로는 도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잣대가 된다. 이제 그 조용한 계절이 길어지고 있었다. 비가 한 번 덜 오면 큰일이 아니다. 두 번 덜 오면 사람들은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본다. 세 번 덜 오면 저장지에 가장자리가 마른다. 물이 줄어들면 밭은 먼저 반응한다. 옥수수는 물이 오지 않는 날을 세지 못한다. 잎이 말라가고 줄기가 얇아지며 열매는 덜 찬다. 수확이 줄어들면 저장이 줄어든다. 저장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먼저 절약을 시작한다. 한 끼의 양이 작아지고 의식에 쓰는 곡식이 줄어들며 잔치가 사라진다. 잔치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진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작은 불만이 커지고 작은 소문이 오래 남는다. 그러면 불안이 늘어난다. 그리고 불안은 도시의 모든 관계를 조용히 마르게 만든다. 이것이 마야의 가장 무서운 순환이었다. 비가 적다. 농사가 약해진다. 저장이 줄어든다. 불안이 커진다.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더 믿지 못하게 된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공동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공동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물을 모으는 일조차 어려워진다. 결국 물의 부족은 단지 자연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의 구조를 흔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약하게 만들며 제사장의 말이 닿는 힘을 줄인다. 사람들은 신전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으로 묻기 시작한다. 왜 하늘은 응답하지 않는가? 왜 의식은 예전만큼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가? 그 질문이 늘어날수록 도시의 숨결은 더 가늘어진다. 오늘의 오후, 약스1의 저장지 앞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물 앞에서는 말이 작아진다. 누군가는 표면에 비친 하늘의 색을 보고 누군가는 가장자리에 흙이 갈라진 모양을 본다. 물이 줄어들면 흙은 먼저 갈라진다. 갈라진 흙은 말이 없는 예언이다. 그 틈은 넓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는 크게 벌어진다. 아이들은 어른의 눈치를 보며 물장난을 하지 않는다. 웃음은 잠시 멈춘다. 여름의 끝이 아니라 확신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밭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낮은 경작지의 흙이 단단해지고 손으로 쥐면 부스러지기보다 뭉친다. 옥수수의 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생기보다 마름에 가깝다. 수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흙을 파고 씨앗을 살피고 하늘을 살핀다. 그들의 손은 노동에 익숙하지만 이 계절의 손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다. 무엇이든 낭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을 낭비할 수 없고 씨앗을 낭비할 수 없고 힘을 낭비할 수 없다. 낭비할 수 없는 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서서히 결정을 준비한다. 머무를지, 떠날지. 그것은 하루아침에 내려지는 판단이 아니다. 물의 높이가 내려가는 만큼 마음속 결심도 함께 내려간다. 물은 폭발하지 않는다. 물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물은 줄어들 때조차 조용하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전쟁은 소문으로 퍼지고 불길은 연기로 드러나지만 물의 부족은 어느 날 갑자기 모두의 생활 속에서 현실이 된다. 마야의 도시가 무너지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저장지가 비어가서, 칼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비가 덜 와서,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조금씩 일어났다. 조금 덜 내리고, 조금 덜 자라고, 조금 덜 저장되고, 조금 더 불안해지는 방식으로. 오늘의 마지막 오후가 특별한 이유는 이 순환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단지 한 번의 마른 계절이 아니라 반복되는 마름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은 예감을 만들고 예감은 준비를 만든다. 그리고 준비는 결국 떠남이라는 조용한 선택으로 이어진다. 물은 떠나지 않는다. 물은 아래로 스며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물이 머무는 곳에 삶이 머문다. 물이 숨는 곳으로 삶도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도시의 신전이 하늘을 향한 얼굴이라면 곡식 창고는 땅을 향한 심장이다. 그곳은 눈에 띄지 않는다. 높이 솟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도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오늘의 약스일에서 두 번째 눈이 있다면 그것은 칼을 든 자의 눈이 아니라 곡식을 세는 자의 눈이다. 그는 창고를 지키는 사람, 곡식을 맡은 손, 가족들의 내일을 무게로 재는 사람이다. 창고 안의 공기는 다르다. 바깥이 숲의 습기를 품고 있다면 이곳은 건조한 숨을 품으려 애쓴다. 옥수수는 습기에 약하다. 조금만 방심하면 곰팡이가 스며들고 벌레가 들어와 알맹이를 비워버린다. 그래서 창고의 벽은 단단히 다져져 있고 바닥은 높게 올려져 있다. 그리고 곳곳에 항아리가 놓여 있다. 둥글고 무겁고 입구는 좁다. 항아리는 마야의 저장 방식이 가진 지혜다. 넓게 펼쳐두면 공기가 많이 닿고 공기가 많이 닿으면 변질이 빨라진다. 좁은 입구는 보호의 문이며 뚜껑은 내일을 덮어두는 손이다. 창고지기는 아침마다 항아리의 상태를 확인한다. 손으로 항아리의 표면을 쓸어보며 습기가 맺히지 않았는지 살핀다. 뚜껑을 살짝 들어 냄새를 확인하고 곡식의 색이 변하지 않았는지 본다.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도시의 시간을 관리하는 일이다. 곡식은 날마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곧 계절의 길이를 알려주고 비가 돌아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날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고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리지 않는다. 약스일의 저장과 분배는 관계와 지위의 그물 위에 놓여 있다. 어떤 곡식은 공동체의 몫으로 모여 의식과 공적인 일에 쓰인다. 어떤 곡식은 특정 가문과 계층의 관리 아래 놓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곡식은 각 집의 작은 저장 속으로 흩어진다. 도시가 안정적일 때는 이 구조가 질서로 보인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알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돕고 인격가 있을 때는 축제가 열리고 부족할 때는 공동의 규칙이 작동한다.
하지만 물이 줄고 수확이 약해지면 구조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다. 같은 항아리를 바라보아도 한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겨울 전체를 생각한다. 곡식은 똑같이 옥수수여도 걱정의 크기는 집집마다 다르다. 창고지기는 그 차이를 너무 잘 안다. 그는 광장에 서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집의 사정을 알고 있다. 어느 집은 아이가 많고 어느 집은 노인이 많다. 어느 집은 밭이 넓었지만 올해는 메말랐고 어느 집은 숲에서 얻을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다. 그는 곡식을 나누는 손이지만 동시에 시선을 나누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누구에게는 조금 더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는지. 그 판단은 말로 하기에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는 늘 조용히 움직인다. 곡식을 퍼내는 동작이 크지 않고 항아리의 뚜껑을 여닫는 소리도 최소로 한다. 조용함은 여기서 예의가 아니라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이다. 저녁이 되면 도시의 집집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불이 켜지고 옥수수를 빻는 손이 움직이며 냄비가 달아오른다. 하지만 오늘의 반복은 어제와 다르다. 식구들이 둘러앉아도 그릇에 담기는 양이 조금 더 작다.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처음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한 입을 줄이는 것은 큰 결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아주 조금이 며칠, 몇 주, 몇 달 쌓이면 그것은 도시 전체의 습관이 된다. 절약은 이렇게 시작된다.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조정으로. 어머니는 반죽을 나눌 때 손끝으로 크기를 맞춘다. 아이의 몫은 너무 줄이지 않으려 하고 어른의 몫은 조금 더 줄인다. 아버지는 자신이 먹을 것을 반쯤 남긴 뒤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한 모금 더 마신다. 아이는 왜 배가 덜 찼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의 눈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크게 웃지 않는다. 집안의 공기는 크게 무겁지 않다. 다만 불빛이 작고 말이 짧다. 이렇게 도시의 쇠퇴는 비극의 장면으로 오지 않는다. 식탁 위에 미세한 변화로 온다. 그릇 하나의 깊이로 온다. 항아리의 바닥이 조금 더 빨리 드러나는 방식으로 온다. 창고지기는 그런 변화를 숫자로 보지 않는다. 그는 무게로 느낀다. 항아리를 들어 올릴 때의 묵직함이 조금 달라지고 곡식을 퍼낼 때의 저항이 조금 달라진다. 옥수수 알갱이는 손바닥에서 단단하지만 그 단단함 속에 미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는 안다. 그래서 그는 곡식을 세기보다 듣는다. 항아리 속에서 굴러가는 알갱이의 소리, 뚜껑을 열 때 새어나오는 건조한 냄새, 바닥을 스칠 때의 가벼운 마찰. 그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해준다.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분배 또한 더 조심스러워진다. 공동체의 창고에서 곡식을 꺼낼 때 그는 먼저 가장 필요한 곳을 생각한다. 의식에 쓰일 곡식은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의식이 완전히 끊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식이 유지되더라도 남는 곡식이 적으면 가정의 불안은 커진다. 그래서 그는 어느 쪽도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한다. 마야의 도시가 조용히 기울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은 늘 이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칼을 든 자는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왕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창고지기는 항아리 앞에서
매일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 조금 줄이고 내일 조금 더 버티고 모레를 위해 또 조금 남기는 식으로. 그의 삶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조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불안을 가장 먼저 몸으로 느낀다. 오늘의 오후, 그는 항아리 하나를 열어 곡식의 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손을 넣어 알갱이를 쥐고 잠시 그대로 멈춘다. 옥수수는 손바닥에서 바삭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린다. 그 소리는 작고 건조하고 너무도 현실적이다. 그는 뚜껑을 다시 닫는다. 뚜껑이 닫히는 순간 내일도 닫힌다. 내일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안의 양은 줄어든다. 그래서 그는 오늘 밤도 잠을 깊게 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창고지기의 걱정은 얼굴이 아니라 손끝에 남는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도시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권력의 공간, 궁전의 그늘, 짧아지는 회의, 그리고 지친 규칙들. 곡식이 줄어들면 마음이 줄어들고 마음이 줄어들면 권력도 줄어든다. 마야의 마지막 오후는 그렇게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진다. 해가 더 기울 무렵 궁전의 복도는 길어진 그림자로 가득 찬다. 낮에는 단단해 보이던 돌기둥도 이 시간에는 무게를 내려놓은 듯 보인다. 마야의 권력은 언제나 소리로 드러나지 않았다. 북을 울리고 군중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날짜와 의식과 기록으로 자신을 증명해왔다. 그래서 궁전은 늘 조용했다. 그러나 오늘의 조용함은 익숙한 침묵과는 결이 다르다. 그것은 안정의 침묵이 아니라 피로가 쌓인 침묵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여러 도시의 이름을 안다. 숲 너머에 있는 성읍들, 강과 산을 건너 이어진 이웃들. 한때 그 이름들은 교환과 혼인의 약속으로 엮여 있었다. 곡물이 오가고 사신이 길을 건너며 신전의 계단에는 다른 도시의 표식이 함께 새겨졌다. 경쟁은 늘 있었지만 그것은 규칙 안에서 움직였다. 누가 더 많은 곡식을 바치고 누가 더 많은 의식을 치르며 누가 더 오래 기억될 이름을 남기는지의 경쟁이었다. 그 경쟁은 칼보다 글에 가까웠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느슨해지면 경쟁의 결도 바뀐다. 곡물은 제때 오지 않고 오는 양도 줄어든다. 이유는 다양하다. 길이 불안정해졌다는 말도 있고 그들 역시 물과 곡식이 부족하다는 소식도 있다. 궁전의 관리들은 그 말을 기록한다. 기록은 여전히 정확하다. 날짜와 도시의 이름, 전달된 양과 누락된 항목, 모든 것은 규칙대로 남는다. 다만 그 기록을 읽는 눈빛이 달라졌다. 숫자가 줄어든다는 사실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비석은 여전히 광장에 서 있다. 돌에 새겨진 얼굴과 상형은 과거의 승리를 말한다. 어떤 날, 어떤 왕, 어떤 도시, 그 글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글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예전에는 비석이 현재의 힘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지금은 과거의 안정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상기시킨다. 비석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뒤로 밀려난다. 승리를 새기던 돌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을 지키는 돌로 바뀐다. 궁전 안에서는 짧은 회의가 열린다. 긴 토론은 없다. 모두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다. 날짜는 어긋나지 않는다.
제사장은 하늘의 움직임을 말하고 관리들은 준비 목록을 확인한다.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나 형식이 완전할수록 그 안의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의식은 계속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는 힘은 예전보다 약하다. 권력은 여전히 말하지만 그 울림은 짧다. 한때 이 궁전은 도시들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중심이었다. 분쟁이 생기면 중재의 말이 나왔고 약속이 흔들리면 새 의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은 점점 어려워진다. 네트워크가 약해지면 중심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진다. 모든 부담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몰린 부담은 결정을 늦추고 늦어진 결정은 신뢰를 더 얇게 만든다. 이것이 권력이 지치는 방식이다.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지연으로 궁전의 상징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문양, 가면, 왕의 이름. 그러나 그것들을 닦는 손길이 느려졌다. 예전에는 빛나야 할 것이었지만 지금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 되었다. 유지와 지속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빛나는 것은 스스로 힘을 낸다.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의 궁전은 유지되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지친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소란이 없다. 반란의 함성도 무너지는 벽의 소리도 없다. 다만 회의가 조금 더 짧아지고 결론이 조금 더 미뤄지고 비석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든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지만 그 존중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않는다. 확신이 줄어들면 권력은 명령보다 요청에 가까워진다. 요청이 많아질수록 권력은 더 조심스러워진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궁전의 그림자는 바깥으로 길게 뻗는다. 그 그림자는 광장까지 닿았다가 곧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궁전은 여전히 서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시를 붙잡기에는 바깥의 조건들이 너무 조용히 변해버렸다. 마야의 쇠퇴는 이렇게 드러난다.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계속되는 피로로, 한 번의 붕괴가 아니라 점점 가벼워지는 권위로,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신전의 계단으로 다시 시선을 옮긴다. 의식이 여전히 반복되는 곳, 하늘의 질서를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 권력이 지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궁전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신전으로 올라간다. 마야의 도시에서 신전은 단지 높은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였다. 돌로 쌓아 올린 계단은 인간의 발로 만들어진 길이지만 그 끝은 인간의 말이 닿기 어려운 곳을 향해 열려 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신전은 늘 한 번 더 빛을 받는다. 태양이 낮아지며 마지막으로 계단의 모서리를 스칠 때 돌은 금빛을 잠깐 품고 그 빛은 마치 하루의 마감처럼 조용히 신전 위에 머문다. 그 시간에 제사장들이 움직인다. 그들은 빠르게 걷지 않는다. 신전의 계단은 서두르는 자에게 불친절하다. 한 칸 한 칸이 몸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숨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정돈하게 만든다. 제사장은 그 정돈된 호흡으로 도시의 기도를 이끈다. 마야의 제사장은 단지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질서를 보관하는 사람이다. 하늘의 움직임을 읽고
날짜의 결을 듣고 그날에 맞는 말과 침묵을 선택하는 자. 그가 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일이었다. 신전 위에는 작은 제단이 있다. 그 위에 놓이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향과 작은 곡물, 그리고 말. 향은 눈에 보이는 기도의 형태다. 불에 닿은 향은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간다. 영이는 바람에 흔들리며 바로 사라지지 않고 잠시 공중에서 머문다. 그 머무름이 중요하다. 마야의 사람들은 연기가 하늘로 향하는 길을 만든다고 믿었다. 말은 땅에서 나오지만 영이는 그 말을 하늘로 옮기는 배처럼 보였다. 그래서 저녁의 신전에는 늘 향의 냄새가 깔린다. 숲의 냄새와 돌의 냄새 사이에 아주 얇고 따뜻한 선이 하나 더해진다. 제사장은 말을 길게 끌지 않는다. 기도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의 정확함으로 힘을 가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날의 빛을 확인한다. 태양이 어디에 걸리는지, 구름의 가장자리가 어떤 색으로 물드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징조라기보다 리듬으로 받아들인다. 마야의 신앙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 속에서 인간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하늘은 언제나 움직이고 땅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니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거슬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결을 읽고 그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천문 관찰이다. 마야의 제사장들은 별을 보았고 해와 달의 길을 기억했으며 특정한 별이 떠오르는 때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하늘을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늘은 도시의 질서를 결정하는 가장 가까운 책이었다. 오늘의 저녁에도 제사장은 하늘의 변화를 확인한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경계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첫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남는 마지막 푸른 기운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달력의 숫자와 연결된다. 숫자는 돌 위에 새겨지고 돌은 신전 위에 놓이며 신전은 도시 전체를 바라본다. 마야의 시간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광장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다. 모두가 신전 위의 움직임을 똑바로 보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잠깐 올려다보다가 시선을 내리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멍하니 서 있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오늘 같은 날에는 의식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안전장치처럼 느껴진다. 시장이 조용해지고 물이 줄어들고 곡물이 늦어지며 말이 줄어든 날에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믿고 싶어진다. 이 의식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하늘과 땅의 균형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 의식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한 행위가 된다. 제사장이 향을 더 올리고 짧은 기도를 마치면 잠깐의 침묵이 온다.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확인이다. 바람이 연기를 가져가고 영이는 희미해지며 하늘은 조금 더 어두워진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하다. 마야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정한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아직 날짜를 기억한다. 우리는 아직 하늘을 바라본다. 이것이 공동체의 마지막 골이다.
서로의 얼굴보다 하늘을 먼저 보며 하늘의 질서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붙잡는 방식. 하지만 오늘의 의식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 섞여 있다. 아무도 크게 표현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의식은 계속되지만 의식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땅의 물은 여전히 줄어든다. 기도는 여전히 올라가지만 곡식은 여전히 아껴야 한다. 그래서 의식은 더 고요해진다. 고요함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에 가깝다. 마야의 신앙은 때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힘으로 나타난다. 빛이 거의 사라질 즈음 신전의 꼭대기에서 마지막 연기가 한 줄기 올라간다. 연기는 하늘과 섞여 경계가 사라지고 그 순간 신전은 다시 돌이 된다. 낮의 빛이 떠나면 신전은 어둠 속에서 더 커 보인다. 그리고 그 아래의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진다. 흩어지는 걸음은 빠르지 않다. 그들은 오늘의 의식을 마음속에 접어넣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집의 불을 지키기 위해, 항아리의 뚜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일을 조용히 맞기 위해. 다음 장면에서는 신전이 아닌 도시의 또 다른 상징으로 시선을 옮긴다. 공놀이 경기장. 한때 환호와 울림으로 가득하던 곳이 지금은 어떤 침묵을 품고 있는지 그 공간이 말해주는 변화의 결을 들여다보게 된다. 신전의 향이 하늘로 흩어진 뒤 도시에는 또 하나의 상징이 남아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때 가장 쉽게 모이던 장소, 환호가 돌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공간, 한 번의 움직임이 공동체 전체에 숨을 맞추게 하던 무대. 공놀이 경기장. 마야의 도시는 신전으로 하늘을 바라보았고 궁전으로 규칙을 세웠으며 시장으로 서로를 이어주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는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했다. 경기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형태의 엄격함이다. 길게 뻗은 중앙 통로, 양쪽으로 기울어진 벽, 그 벽이 만들어내는 좁고 긴 하늘의 조각. 이 공간은 단순히 공을 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소리와 시선을 모으기 위해 설계된 장소다. 사람이 많을 때 한쪽 끝에서 난 소리도 벽을 타고 다른 쪽 끝까지 닿는다.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 공이 돌과 부딪히는 소리 하나가 공간 전체를 흔든다. 그래서 경기장은 단지 놀이의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심장 박동을 증폭시키는 그릇이었다. 마야의 공놀이는 언제나 여러 겹의 의미를 품었다. 그것은 기술의 겨룸이면서 동시에 질서의 재현이었다. 공은 둥글다. 둥글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일 때 사람들은 그 움직임 속에서 낮과 밤의 교대, 계절의 순환, 생과 생 사이의 이어짐을 떠올렸다. 그래서 공놀이는 단지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 사회가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었다. 누가 더 민첩한지,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무대였다. 그러나 오늘 약스일의 경기장은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곳에는 예전의 조용함과 다른 비어있는 듯한 고요가 있다. 벽은 여전히 서 있고 바닥은 여전히 길게 뻗어 있지만 그 위를 채우던 군중의 무게가 사라졌다. 한때는 사람들이 벽 가까이까지 빽빽하게 모여 섰고 어떤 이는 어깨 위로 고개를 내밀며 안쪽을 보려 했고
어떤 이는 아이를 들어올려 공이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오늘은 그렇지 않다. 서 있는 사람의 수가 적다. 목소리도 적다. 누군가가 기침을 하면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정도로. 경기장을 둘러싼 벽의 표면에는 부조가 남아있다. 돌을 깎아 만든 인물의 형상, 장식된 띠, 의식의 장면을 암시하는 문양. 그것들은 말없이 과거를 보여준다. 부조는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 공간은 원래 이런 의미를 지녔다고 말한다. 돌은 현재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풍요가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오늘 이 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 슬픔이라기보다 낯설매 가깝다. 익숙한 장소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 공동체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자각한다. 아직 공놀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공을 굴리고 몇 명이 안쪽으로 들어가 간단히 몸을 움직인다. 그러나 그것은 축제가 아니다. 의식의 날에 펼쳐지던 화려함도 도시를 흔들던 환호도 없다.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표정은 가볍지 않다. 마치 모두가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처럼. 공이 바닥에 다 굴러갈 때 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울린다. 하지만 그 울림을 받아주는 사람의 수가 적으면 울림은 오래 남지 못한다. 소리는 곧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공이 지나간 자리에 생긴 짧은 침묵이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공놀이 경기장이 단지 오락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 줄어들면 교환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저장이 줄어들면 생존이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기장이 비어간다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더 빨리 돌아가고 각자의 불을 더 오래 지키려 하며 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자기의 걱정을 붙잡는 시간을 늘린다. 이것이 도시가 내부로 접히는 순간이다. 도시가 접히면 큰 광장은 넓은 공허가 되고 큰 경기장은 긴 침묵이 된다. 예전에는 공놀이가 열리는 날이 많았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이 준비되고 더 많은 직물이 걸렸으며 아이들의 눈빛이 더 반짝였다. 지금은 그런 날이 줄어든다. 의식은 남아있어도 축제는 줄어든다. 축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의 상실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는 능력을 잃어간다는 신호다. 사람들은 내일을 믿을 때 웃는다. 내일을 믿기 어려워지면 웃음은 사치가 된다. 그래서 경기장의 빈자리는 곡식의 부족보다 더 조용히 도시의 상태를 말해준다. 카메라가 이 공간을 천천히 훑는다면 가장 강한 장면은 움직임이 아니라 정지에 있다. 벽의 부조를 가까이 보여주고 그 다음 서서히 뒤로 빠져나오며 길게 뻗은 경기장의 중앙을 비춘다. 그리고 그 끝에 사람이 서 있지 않은 빈 공간을 남긴다. 그 빈 공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여기서 한때 도시가 하나였고 지금은 각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 오후는 점점 더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 경기장에 모이지 않는 대신 집 안쪽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한다. 큰 결정은 공개적으로 선언되지 않는다.
그것은 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시작된다. 다음 장면에서는 도시의 가장자리, 숲과 맞닿은 집들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작은 행동들을 드러낸다. 떠날 준비를 말이 아니라 손으로. 도시가 기울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높은 탑이 아니라 낮은 집이다. 신전은 돌로 쌓여 오래 버티고, 궁전은 규칙으로 버티며, 광장은 기억으로 버틴다. 그러나 집은 하루의 현실로 버틴다. 물이 줄고 곡식이 줄고 시장의 숨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받는 곳은 집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행동으로 바꾸는 곳도 집이다. 그래서 약스 일의 마지막 오후가 결정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중심이 아니라 숲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된다. 도시의 외곽, 숲과 맞닿은 주거지에는 낮은 지붕들이 있다. 해가 기울면 그 지붕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들어오고 불빛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켜진다.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손을 움직인다. 오늘 그 손은 밥을 짓기 위한 손만이 아니다. 짐을 정리하는 손이다. 떠날 준비를 하는 손이다. 하지만 이 준비에는 호들갑이 없다. 비명이 없고 달아나는 발걸음도 없다. 오히려 차분함이 있다. 오래 생각해온 사람이 가진 차분함. 반복된 건조한 계절이 마음속에 만든 조용한 결심. 그들은 공포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어 한다. 떠남을 재앙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떠남을 선택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 가족의 집 안쪽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작은 주머니가 보인다. 씨앗이다. 다음 땅에서 다시 뿌릴 옥수수의 씨앗, 콩의 씨앗, 호박의 씨앗. 씨앗은 가볍지만 가족의 미래가 담긴 무게를 가진다. 사람들은 씨앗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본 뒤 천으로 한 번 더 감싸 주머니에 넣는다. 누가 보아도 별것 아닌 행동이지만 그 행동 속에는 약속이 있다. 우리는 다시 심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자라게 할 것이다. 마야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재시작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으로 챙기는 것은 그릇이다. 모든 그릇을 가져갈 수는 없다. 무겁고 깨지기 쉽고 길은 거칠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한다. 물을 담는 작은 항아리, 불 위에 올릴 수 있는 단단한 냄비, 그리고 아이가 익숙해하는 그릇 하나. 그릇은 음식의 도구이면서 생활의 습관을 옮기는 그릇이다. 낯선 곳에 가더라도 같은 그릇에 같은 손놀림으로 음식을 담으면 삶은 조금 덜 낯설어진다. 그러니 그릇을 챙긴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그대로 가져가려는 노력이다. 공구와 도구도 빠지지 않는다. 돌날, 뼈로 만든 송꽃, 나무 손잡이에 끼운 칼, 밧줄과 작은 망치. 이런 것들은 집을 짓고 숲을 헤치고 밭을 가꾸는 데 필요하다. 마야의 숲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엄격하다.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다음 거처로 가는 길은 결국 다시 만드는 길이 된다. 그러니 도구는 생존의 언어다. 도구가 있어야 손이 말을 하고 손이 말해야 삶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도구를 천으로 감싸며 날이 서로 부딪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런 조심스러움은 긴박함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습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고 조용한 물건이 있다. 집 안의 구석에 놓인 작은 부적, 조그만 조각상 또는 조상과 관련된 상징물. 그것은 크지 않다.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건을 챙길 때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인다. 마야의 사람들에게 떠남은 땅을 옮기는 일이지만 영혼의 자리를 옮기는 일이기도 하다. 새로운 곳에서 살아도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작은 상징을 가져간다. 그것이 신에게 바치는 신앙의 증거이든 조상에게 남기는 약속이든 가족이 함께 버텨온 기억이든 그 작은 물건은 길 위에서 마음을 붙잡아주는 손잡이가 된다. 집 바깥에서는 짐이 묶인다. 천으로 싸서 매듭을 짓고 등짐으로 맬 수 있도록 끈을 단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의 몫이 더 가볍게 조정된다.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이동 속도를 고려해 짐을 더 단순하게 한다. 이런 판단은 말로 길게 논의되지 않는다. 가족은 눈빛으로 합의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갈지, 어떤 길로 갈지, 언제 출발할지. 그 합의는 회의가 아니라 생활의 감각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의 중심에서는 아직 의식이 남아있고 비석은 서 있으며 궁전은 조용하다. 그러나 이곳 외곽에서는 이미 도시의 다음 장이 준비되고 있다. 해가 더 낮아지면 숲의 입구는 어둠을 먼저 머금는다. 나무 사이로 이어진 좁은 길은 낮에도 완전히 밝지 않다. 사람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사냥을 나갈 때, 나무를 하러 갈 때, 다른 마을로 오갈 때 사용하던 길. 그러나 오늘의 길은 다르다.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길처럼 느껴진다. 그 느낌은 무겁지만 공포와는 다르다. 공포는 날카롭고 빠르다. 오늘의 감정은 둔하고 깊다. 마치 긴 가뭄이 만든 마음의 질감처럼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마지막 오후가 이미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가족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출발하려 하고 어떤 가족은 밤을 기다린다. 밤은 더 시원하고 움직임이 덜 눈에 띄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한 가지다. 떠남을 소문으로 만들지 않는다. 떠남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 말은 줄이고 손은 더 정확해진다.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결이다. 짐을 묶는 손, 매듭을 조이는 손가락, 씨앗 주머니를 품에 넣는 순간에 잠깐 멈춤. 등짐을 메고 일어서는 자세, 아이의 손을 잡는 손, 노인이 한번 숨을 고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끝에서 숲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은 뛰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움직임이다. 마야의 마지막 오후가 이제 행동으로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해질녘의 빛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든다. 돌의 모서리는 덜 날카로워지고 나무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며 사람들의 얼굴은 금빛과 어둠 사이에서 잠깐씩만 드러난다. 그 빛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 바라보면 마음이 붙잡히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길을 본다. 숲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그 길이 열어줄 다음 삶의 자리.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야의 마지막 오후는 더 이상 분위기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선택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도시의 역사로 남게 된다. 다음 장면에서는 흰 길과 숲길이 이어지는 경계로 나아간다. 사람들이 도시를 등지고
마지막으로 돌의 질서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 긴 행렬에 조용한 리듬을 따라가게 된다. 숲길의 어둠은 도시보다 먼저 밤을 받아들인다. 나무의 가지들은 하늘을 잘게 나누고 바람은 잎사귀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낮춘다. 사람들은 이미 길 위에 있다. 등짐은 어깨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무겁고 발밑의 흙은 낮에 비해 더 단단해진 듯 느껴진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면 마음이 도시에 붙들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을 본다. 앞을 본다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누구나 한 번은 멈추게 된다. 아주 짧게. 말없이. 그것은 약속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도시가 숲의 틈 사이로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 신전의 꼭대기가 나무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 흰 길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품고 있는 곳, 그곳에서 한 사람의 시선이 천천히 뒤로 돌아간다. 서기관이다. 혹은 오래 산 노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둘의 차이가 크지 않다. 기록하는 눈과 기억하는 눈은 같은 깊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서기관은 발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그가 떠나는 것은 단지 장소가 아니다. 그가 떠나는 것은 날짜가 쌓여있던 자리, 글자가 의미를 가졌던 자리, 사람들의 발걸음이 돌을 닳게 만들던 자리다. 그는 신전을 본다. 낮에는 빛으로 드러나던 계단이 이제는 어둠 속에서 더 큰 형태로 남아있다. 신전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높다는 사실이 이제는 권위가 아니라 거리로 느껴진다. 그곳은 더 이상 매일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된다. 그는 광장을 본다. 넓은 빈 공간은 이제 소리 없이 밤을 받아들이고 있다. 낮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갔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광장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광장은 더욱 슬프지 않다. 슬픔은 흔적에서 나오지만 광장은 비어있는 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한다. 마야의 도시가 사라지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무너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어가며 사라진다. 광장은 이미 그 미래를 알고 있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석을 본다. 스텔라, 돌기둥 위에 새겨진 글자와 얼굴, 왕의 이름과 날짜. 비석은 밤에도 서 있다. 비석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인다. 서기관은 그 표면을 가까이에서 읽어온 사람이다. 글자의 곡선과 깊이를 알고, 새김의 압력을 알고,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비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안다. 사람들이 떠나도 비석은 남는다. 집에 불은 꺼져도 돌 위의 글자는 꺼지지 않는다. 이것이 마야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방식이다. 사람은 떠나지만 표식은 남는다.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형태는 남는다.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문장이 하나 떠오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고 바람은 숲속에서 금세 잊힌다. 대신 그는 기억의 방식으로 그 문장을 접는다. 신전의 계단, 궁전의 그림자, 시장의 냄새, 물 저장지의 표면, 경기장의 벽, 그리고 흰 길의 빛.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조용한 서랍 안에 넣어두듯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리한다. 기록자는
언제나 정리를 통해 세상을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흰길, 사크베가 마지막으로 시야에 들어온다. 낮에는 눈부셨던 길이 이제는 은은한 빛만 남겨 숲과 도시를 잇는 선처럼 보인다. 그 선은 곧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것은 길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길은 돌로 만들어져 남아있을 수 있다. 끊어진다는 것은 길 위를 걷는 발걸음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길은 존재하지만 관계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조용한 단절이다. 서기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흰 길을 볼 때 그는 길의 형태보다 길이 품었던 시간의 두께를 본다. 수많은 발걸음이 그 위를 지났고 수많은 소식이 그 길을 따라왔으며 수많은 약속이 그 길 위에서 이어졌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멈추려 한다. 멈추는 것은 길이 아니라 흐름이다. 바람이 신전의 계단을 스친다. 계단 사이에 낀 작은 먼지가 움직이고 어딘가에서 잎사귀가 떨어져 돌 위에 내려앉는다. 자연은 이미 도시를 덮을 준비를 하고 있다. 덮는다는 것은 파괴가 아니다. 덮는 것은 보관에 가깝다. 나무는 돌을 숨기고 이끼는 표면을 감싸며 시간이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쌓는다. 언젠가 누군가 이곳을 다시 찾으면 그들은 신전을 발견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마야의 사람에게 신전은 사라진 적이 없다. 다만 오래도록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기억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기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신전의 꼭대기를 본다. 그의 눈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래 머물면 발이 묶인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다시 앞을 본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 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더 이상 망설임도 없다. 뒤돌아본다는 행위는 이별의 확인이지만 앞으로 걷는다는 행위는 삶의 지속이다. 그는 둘 다 해야 한다. 기록하는 눈은 이별을 기억해야 하고 살아가는 몸은 내일을 향해야 한다. 도시는 이제 한 장의 기억이 된다. 돌 위의 글자, 흰 길, 남겨진 기단과 기초, 그리고 숲속에 잠겨가는 계단. 그것들이 남는다. 그리고 그 위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사라진다. 남은 것은 아주 얇은 침묵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 침묵은 시간이 쌓일 수 있는 공간이다. 마야의 마지막 오후는 이렇게 폭발도 없이 비명도 없이 한 번에 뒤돌아봄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리고 그 매듭은 다음 장면에서 완전히 밤으로 넘어가며 더 부드럽게 풀려갈 것이다. 마지막 빛이 사라지면 도시는 소리를 잃는다. 낮 동안 광장을 지나던 발걸음도 시장의 짧은 거래도 신전 위의 향도 모두 어둠 속으로 접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숲의 밤이 들어온다. 숲의 밤은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다. 오히려 낮보다 더 많은 존재가 움직인다. 다만 그 움직임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자연의 리듬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먼저 들리는 것은 곤충의 소리다. 작은 날개가 떨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일정한 강역으로 반복되는 울음, 풀잎 사이를 스치는 미세한 마찰. 그 소리는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층층이 쌓인다. 마치 밤이 천천히 완성되는 것처럼. 바람은 더 낮은 높이에서 분다. 낮에는 나무십 위를 스쳐 지나가던 바람이 밤에는 돌의 표면과 계단의 틈을 더 자주 훑는다. 그 바람은 먼지를 움직이고 식어가는 석회암의 냄새를 공기 속에 풀어놓는다.
사람이 떠난 뒤의 도시는 갑자기 폐허가 되지 않는다. 돌은 여전히 서 있고, 길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비석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서 있다. 다만 사람의 손이 사라진다. 손이 사라지면 자연이 다시 자기 몫을 가져간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수에 가깝다. 숲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도시는 그 숲 사이에 잠시 자리를 빌려 썼을 뿐이다. 이제 숲은 그 자리를 조용히 되찾는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다. 기단의 모서리에 이끼가 더 잘 붙기 시작한다. 낮 동안의 열이 줄어들고 밤의 습기가 돌 위에 머물면 초록은 한 겹 더 두꺼워진다. 계단의 틈에는 낙엽이 쌓인다. 낙엽은 비가 오면 흙으로 바뀌고 흙은 씨앗을 품는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돌의 틈을 찾아 들어간다. 덩굴은 처음에는 가느다란 선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계단의 표면을 따라 느리게 뻗는다. 아무도 잡아당기지 않고 아무도 잘라내지 않으면 덩굴은 결국 벽을 감싼다. 감싼다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다. 숨긴다는 것은 잊히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잊힘은 때로 오래 보관되는 방식이 된다. 신전의 꼭대기는 여전히 별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제 그 별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별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며 달은 여전히 커졌다가 작아진다. 마야가 믿었던 질서는 무너진 적이 없다. 다만 그 질서를 읽는 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조용한 진실이다. 우리는 종종 도시의 비움을 끝이라고 부르지만 자연은 끝을 모른다. 자연은 전환을 한다. 숲은 도시의 시대를 끝내지 않는다. 숲은 도시를 다음 시간으로 옮긴다. 돌의 시간에서 이끼와 뿌리의 시간으로. 광장은 밤에 더 넓어 보인다. 낮에는 사람과 물건이 공간을 나누어 가졌지만 밤에는 모든 것이 비워져 하늘이 더 크게 내려앉는다. 별빛은 돌 위에 얇게 퍼지고 비석의 윤곽은 어둠 속에서 더 단단하게 남는다. 비석의 글자들은 이제 목소리 없이도 존재한다.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이곳을 지나갈 때 그들은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글자가 있다는 사실은 느낄 것이다. 그것이 마야가 남긴 방식이다.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형태가 남아 다시 해석될 가능성을 남기는 것. 사크베, 흰 길은 밤에도 희미하게 보인다. 낮에 비해 빛을 잃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다른 색으로 존재한다. 길은 이제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 대신 길은 방향을 기억한다. 도시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 숲속에서 무엇이 한때 중심이었는지. 길은 시간이 쌓여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된다. 마야의 마지막 오후가 사라져도 그 오후가 지나간 선은 남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돌 위의 글자, 길의 선, 기단의 형태, 그리고 숲이 덮어 앉는 방식 자체가 남는다. 멀리서 부엉이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가까이에서는 작은 도마뱀이 돌 사이를 지나갈 수도 있다. 사람이 떠난 도시는 생명이 없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더 편안하게 움직이는 곳이 된다. 인간의 불빛이 꺼지면 별빛이 더 또렷해지고 곤충의 리듬이 더 선명해진다. 마야의 도시는 이렇게 자연에게 돌아간다. 자연은 인간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그 흔적을 깊은 시간 속에 보관한다.
훗날 누군가가 이곳을 발견하면 그들은 신전이 숲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 신전은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덮여 있었던 것이다. 덮임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였다. 그리고 어딘가 숲길 너머로 떠난 사람들은 다른 불을 피운다. 그 불은 작을 것이고 조용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보고 물이 있는 곳을 찾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의 리듬을 만들 것이다. 마야의 이야기는 사라지는 이야기로만 남지 않는다. 이동하는 이야기로 남는다. 한 도시가 끝나도 사람들의 삶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진다.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조용한 전환. 한 장이 덮이고 다음 장이 열린다. 숲은 그 전환을 말없이 수행한다. 이제 밤이 깊어지고 당신의 호흡도 더 느려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마야의 마지막 오후를 따라 걸었다. 돌의 질서가 서서히 비워지고 시장이 조용해지고 물이 줄어들며 집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본 뒤 숲이 도시를 덮어 안는 순간까지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끝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이어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오늘 밤은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하겠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 밤에는 또 다른 잊힌 도시와 또 다른 오래된 길을 따라 다시 천천히 걸어가 보자.